이제 세계 식량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세계 식량 체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하고 소비자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밀의 자급률이 2% 정도밖에 안 되죠. 아까 우리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만은 우리밀 자급률이 현재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밀 생산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밀 생산자하고 한국에서 그 밀을 소비하는, 밀가루를 소비하는 소비자들하고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그 밀 생산이 예를 들면은 국내에서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 이제 달리 어떤 그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어떤 연결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넘기지 마. 내가 넘기라는 그런 거세요. 좀 급한가 봐요, 그 우리 아가씨가. 그래서 이 세계 식량 체계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운데 그 네모칸에 있는 저 행위자들이 세계 식량 체계의 주역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나 소비자는 세계 식량 체계에서 주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주된 역할을 하는 자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식품산업이라든지 이런 행위자들이 생산자를 지배하고 또 소비자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할 지배하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고 생산자 지배하고 소비자 지배하고, 그 다음에 둘이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연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 말씀하시던데 이 세계 식량 체계에서는 생산자가 생산한 먹을거리가 소비자까지 가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죠.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수입한 밀들은 한 거리가만 해도 한 7, 8천 킬로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푸드마일리지가 상당히 멀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생산할 때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농약들이 끼얹어지고 또 엄청나게 그 수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먹는 수입 밀가루는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저거는 먹을거리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그 소비자 단체가 실험을 했습니다. 수입 밀가루 가지고. 그래서 수입 밀가루에다가 바구미를 넣고 일주일 있다가 열어보니까 바구미가 다 죽었다는 거죠.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바구미가 먹고 죽는 그런 밀가루를 우리가 맛있다고 지금 먹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소비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장거리로 날라온 그런 먹을거리를 먹고 있고, 이 세계 식량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우리가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죽지요? 대답이 없어요. 안 먹으면 살아요? 안 먹으면 죽는데 꼭 먹어야 되는 먹을거리를 우리가 좌우하는 것,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모난 그 속에 있는 그 행위자들이 먹을거리를 통제하고, 그들이 가격을 올리면 가격 올리는 대로, 그들이 나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세계 식량 체계가 의존하고 있는 농업이 이른바 산업형 농업이라는 거예요. 산업형 농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농업에다가 공장의 원리, 공장에서 상품 생산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은 농업이죠. 그죠? 농업은 거기 땅이 있고 물이 있고 기후가 있고 종자가 있고 농심이 있고, 그죠? 그래서 농업은 농업답게 그죠? 경영이 되고 생산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산업형 농업에서는 농업이 산업이 됐어요. 농업이 산업이 되고 농장이 공장이 되고 농민이 아니고 이제 노동자가 됐어요. 농민이 조립 라인의 노동자처럼 농민이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됐다는 거죠, 역할이. 그 다음에 그 신성한 먹을거리가 상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상품이고 신발도 상품이고 가방도 상품이듯이 먹을거리도 상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닭은 뭐가 됐습니까? 요즘 알 낳는 도구가 됐죠. 1년에 300개 나요, 알. 원래 자연 상태에서, 그 전에 지금부터 한 수백 년 전에 자연 상태에서 닭이 1년에 낳는 알이 12개였대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낳을 달걀을 지금 1년에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닭은 뭐예요? 지금 알 낳는 도구가 됐죠. 그죠? 이래서 이런 산업형 농업이 그 지배하는 가운데 땅이 죽었어요. 물도 다 죽었죠. 그래서 죽은 땅, 죽은, 그죠? 그 물에서 또 저런 식으로 그 먹을거리가 생산되는 가운데 현재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 대부분이 죽은 먹을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당신이 먹은 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죠? 당신이 먹은 음식이 바로 당신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가 제대로 된 먹을거리가 아니고 죽은 먹을거리고 또 정체불명의 먹을거리고 심지어는 미친 먹을거리고 이러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정체불명이 되고 심한 경우엔 또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먹을거리가 지금 현재 그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먹을거리가 사실 음식이 아니에요. 저는 서울을 자주 다닙니다만은 고속 휴게소,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거의 안 사 먹어요. 휴게소에서 파는 그 음식들이 이게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다 정체불명해. 어디서 그 재료를 가져다가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심지어 500원짜리 햄버거 같은 걸 팔 수도 있어요. 500원짜리 햄버거. 그러니까 가장 싼 거 가져다가 조합해서 만든다는 거죠. 만든 사람이 소비자들의 건강이나 안녕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가운데 생산된 먹을거리가 지금 세상의 지배적인 먹을거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농업 길을 묻다에 우리가 로컬 푸드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로컬 푸드로 간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먹던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거에서 진짜 음식을 먹기 위한 과정이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떨어진 가운데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 이렇게 이동하는 이 먹을거리, 이걸 우리가 글로벌 푸드라고 그래요. 글로벌 푸드는 로컬 푸드의 반대죠. 이 글로벌 푸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상당히 안 좋죠. 여러 가지 그 농약이나 방부제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아마 그 방송 같은 거 보셨을 터인데요. 농약이 말이죠. 농약이 지금 먹는 농약이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년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농약이 여러분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대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푸드는 농민들을 농사를 못 짓게 해요. 농민들을 농촌에서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세계 식량체계에서 농민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노동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농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여러 가지였다면은 지금은 그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농민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농민이 가져갈 몫이 점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은 가운데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몫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그전에는 그저 빵가게에서 소비자가 빵을 100원 주고 사면은 농민한테 40원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4원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받은 만큼을 받으려면은 경지 면적을 10배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농민들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돼요. 우리는 좀 한 6%쯤 되죠? 우리도 점점 앞으로 5%, 4%, 3%, 2%, 1%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농민들을 자꾸 농촌에서 몰아내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지금 세계 식량 체계고, 이런 일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푸드, 그러니까 세계 식량 체계가 이렇게 작동하면서 유통되는 이 글로벌 푸드는 지역의 종자, 지역의 품종 이런 것들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요. 원래 농업은 말이죠. 농업은 지역 농업이에요. 왜? 지역의 땅이 다 다르고, 그죠? 기후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수천 년간 내려오던 종자도 다 다르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사과를 봐요, 사과. 요즘은 후지라고 얘기하는 그저 불사가 천하통일했죠. 그 전에 우리가 많이 먹던, 즐겨 먹던 다양한 종류의 사과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한 종류의 사과만도 남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푸드는 아까 건강에도 안 좋고 농민들 몰아내고 또 종자도 사라지게 하는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침체시켜요. 그러니까 지역이 그저 살아나가려면은 자원이 순환돼야 되거든요, 지역에서. 그런데 오늘날 농촌마저 외부에서 들어온 글로벌 푸드 같은 것이 자꾸 농촌까지 들어와요. 그럼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그 글로벌 푸드를 구입하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농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빠져나가죠.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죠.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결국 이 먹을거리, 식량,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그것이 어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람의 건강을 살리고 할 수 있는데, 이 글로벌 푸드는 사람의 건강도 망치고 그 다음에 환경도 망치고 땅과 물도 망치고 농민 농사못 짓게 하고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그 세계 식량 체계, 이거를 저는 악의 축이라고 해요. 악의 축. 악의 축.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글로벌 푸드가 지배하는 먹을거리, 또 글로벌 푸드가 판을 치는 이런 그 먹을거리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야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는 먹을거리에서 우리를 그동안 지배해왔고 또 우리의 먹을거리를 통제해온 농민들을 농촌에서 쫓아낸 지역경제를 침체시킨 주범인 아까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는 세계 식량체계 주역들을 제외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죠. 음식이 말이죠. 음식이 먹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건 음식이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은 항상 그죠? 먹는 사람을 생각하고 먹는 사람을 배려하고 해야 음식인데, 지금 그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먹는 사람 배려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아까 500원짜리 햄버거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500원짜리 햄버거를 만드는 사장님은 본인도 안 먹어요. 자식들도 안 먹게요. 못 먹게요. 그러니까 왜? 본인이 그게 나쁘다는 거 알거든요. 거기에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거 먹으면 문제된다는 거 알거든요.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그러한 먹을거리가 점점 지배적인 것이 되면은 그게 국민들의 건강을 망치고 또 우리나라 농업 같은 거, 지역 농업을 망치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잘 먹어야 될까요? 좀 부자들이 잘 먹어야 될까요? 그죠? 다 잘 먹어야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잘 먹어야 돼요. 왜? 치료비가 나중에 그죠? 문제되는 먹을거리 먹어가지고 아파서 치료할 일이 생기면은 부자들은 치료할 돈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할 돈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 식량 체계에서 벗어나 정말 제대로 된 지역 식량 체계를 만들면은 가난한 사람들도 제대로 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맨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로컬 푸드의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 플러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된 가운데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거는 누구네가 먹을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산해야 되겠구나. 그런 그 농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산한 먹을거리가 로컬 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지역에서 생산된 건데 엄청나게 유통 단계를 많이 거쳐가지고 그죠? 예를 들면은 서울의 그 양재동 시장에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통 단계 거쳐서 가면은 그거는 국내에서 생산된 거라고 해도 거의 아까 우리가 얘기한 글로벌 푸드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푸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글로벌 푸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러한 그 로컬 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모델들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개한 것들은 예를 들면 농민장터, 그러니까 우리 오일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일장이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죠. 요즘은 농촌에도
대형 마트가 들어오고 대형 마트에서 원스톱 쇼핑하고 하면서 점점 더 오일장이 죽잖아요. 그죠? 외국에는, 특히 미국에는 농민시장 또는 농민장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농민장터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농산물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서로 더 좋은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는 그 급식 관련된 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를 들면은 각종 급식, 지금 우리 주로 학교 급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병원이고 군대, 병원이나 군대나 그죠? 큰 그 회사나 이런 단체 급식에서 로컬 푸드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제대로 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로컬 푸드를 가지고 조리해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또 건강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직거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로컬 푸드를 확산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제가 글로벌 푸드라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로컬 푸드는 엄청나게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음식다운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생산해서 가까운 데서 소비하니까 미리 수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다 익었을 때 수확하면 되고 바로 신선하게 가져다가 먹을 수 있으니까 방부제 같은 것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이게 누가 먹을 거라는 걸 아는 가운데 생산하는 것이라면은 거기 함부로 농약 같은 거 쓸 수 있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래서 농약 같은 것도 적게 쓰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 푸드는 먹는 사람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죠. 생산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그죠? 생산자가 가져갈 몫이 자꾸 뺏겼는데 로컬 푸드를 통해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물리적인 거리, 아까 푸드마일이라고 얘기하는 물리적 거리를 줄일 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를 줄이게 되면은 생산자인 농민은 훨씬 더 안정되게 영농을 할 수 있고 또 영농을 통해서 돌아오는 농민 몫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점점 더 농가 소득 중에서 농업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자꾸 우리나라도 식량 생산, 유통, 소비가 아까 얘기한 글로벌 푸드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로컬 푸드식으로 가게 되면은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몫이 훨씬 커져서 농민들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된 가운데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이 로컬 푸드의 가장 장점은 아까 글로벌 푸드에서 문제가 됐던 점, 우리의 먹을거리, 우리의 생명이 좌우되는 먹을거리를 이제 그들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먹을거리를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의 후손들의 먹을거리를 우리가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또 매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 푸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먹는 거에서 끝이지 않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 많이 됐습니다. 시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경제가 지금 많이 위축되고 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농업이 제대로 된 그 농업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농민들이 그 영농을 통해서 어떤 그 제대로 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로컬 푸드가 되면은 또 로컬 푸드를 하나의 지역 발전의 자원으로 삼게 되면은 농민도 잘 살게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에 이른바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평택 관련된 그 로컬 푸드 관련된 일도 좀 했습니다만은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거리와 관련돼서 소비를 글로벌 푸드를 소비하느냐 로컬 푸드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로컬 푸드를 소비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먹을거리로 쓰는 돈들이 다 지역에서 돌아요. 농민한테도 가고 또 지역에 그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에 여러 가지 그 푸드 관련된 서비스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예를 들면 도시에도 지금 경기가 안 좋죠. 또 도시에는 그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은퇴자들의 또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 로컬 푸드를 하게 되면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그죠? 이렇게 농촌으로 오게 해서 농촌도 살리고 또 그 청년 실업 문제도 살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취약한 저출산 이런 문제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1.1이에요. 1.1. 그런데 출산율이 2.1이 돼야 인구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들게 생겼어요. 근데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게 왜 그렇겠어요? 결혼을 늦게 하거나, 그죠? 하고 또 취업 같은 게 젊은 사람들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거를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거 우리의 먹을거리를 글로벌 푸드에서 로컬 푸드로 바꾸면은 일자리 문제, 출산율 문제, 결혼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로컬 푸드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전시키는 그 수단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푸드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는 지역의 그 지자체가 먹을거리 관련돼서 쓰는 돈 이거를 푸드머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푸드머니를 로컬 푸드를 하게 되면 지역에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근 지역에 농산물을 소비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소비한 돈들이 다 농민들한테 가는데 학교에서 수입한 농산물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면은 학교에서 쓰는 돈이 다 외국으로 가요. 외국의 생산자한테 간다는 거죠. 외국의 공급자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푸드머니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공공 관련된 푸드머니도 많이 있고 민간 관련된 푸드머니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로컬 푸드를 확산시키는데 로컬 푸드 소비를 증진시키는데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 그 이수삼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선순환 구조로 가서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아이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또 농민들의 삶도 좋아지고 또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지역의 환경도 살아나고 지역의 소나 돼지들도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역이 상당히 침체돼 있고 또 지역 농업이 지금 상당히 위기인데
이 지역이 침체되어 있는 것도 지역 농업의 위기를 살리려면은 우리가 먹을거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그러니까 이 그냥 먹을거리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을 통한 그런 그 먹을거리로 전환을 좀 하게 되면은 이게 지역도 활성화되고 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로컬 푸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또 지역 농업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려면은 사람들한테 로컬 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그죠? 먹을거리를 구할 때 어떤 먹을거리를 구할 것인가, 어떤 먹을거리를 선택할 것인가. 얼마 전에 우리가 투표했죠? 투표라는 거는 주권자인 그 국민이 결정을 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로서 생산자들한테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 푸드를 소비하게 되면은 글로벌 푸드를 더 많이 생산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로컬 푸드를 그죠? 우리가 소비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로컬 푸드를 더 많이 생산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먹을거리 소비가 중요하다, 또 먹을거리 소비인데 특히 로컬 푸드 소비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주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WTO 대책비다, FTA 대책비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농촌에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촌에 푼 돈을 가지고 설비를 이렇게 뭐 바꾼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바꾸는 문제. 로컬 푸드가 중요하고 로컬 푸드가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이자 이게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라는 그런 그 생각을 바꾸는데, 그런 음식 교육을 하는데 그런 돈이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로컬 푸드를 확산시키는데. 그래서 이 하동도 이제 뭐 시작이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의 그 잘된 사례들을 가져다가 이 지역 사정에 맞게끔 이거를 고쳐나갈 필요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그죠?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핵심적인 대상이기도 한데, 지역에서 좋은 먹을거리가 생산돼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역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로컬 푸드 협의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역 차원에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먹을거리도 좋은 걸 생산해내고 또 지역에서 그 먹을거리를 가지고 선순환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 보면은 자료에 로컬 푸드 국내 사례 또 외국 사례 이런 상당히 많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로컬 푸드를 통해 가지고 그죠? 실업 문제를 상당히 해결했고, 또 지역이 침체된 거를 지역을 살린 사례도 있고, 또 지역의 그 하층 계급의 어떤 그 건강을 상당히 그 혁신적으로 좋아지게 만든 그런 중요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그죠? 사람들이 그냥 바쁘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먹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맛있다 없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 음식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그 음식의 식자재가 어디서 온 거냐,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느냐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음식을 선택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어머니 되는 분들도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음식 교육을 시켜야죠. 애들이 말이죠. 지금 조리 기술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마 요즘 젊은 엄마들도 조리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조리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평생 동안 인스턴트 식품, 평생 동안 가공식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조리 기술인데, 그러한 조리 기술을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집에서도 안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 점점 더 예를 들면은 그 가공식품, 그죠? 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의 라면 소비국가예요. 75개 먹어요. 2등이 중국인데 중국은 한 30개쯤 먹어요. 2위 국가보다도 2배 넘게 많은 라면을 먹는데, 라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라면 같은 거에 자꾸 먹으면서 조리하는 기술을 안 배운다는 거예요. 조리 문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의 평생 계속해서 그런 식품을 먹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국민 건강을 해치고,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 로컬 푸드의 확산을 가로막죠. 로컬 푸드가 좋은 거는 그렇지만 신선한 식재료인데 이거를 조리하는 사람한테나 필요하지, 조리 안 하는 사람한테 로컬 푸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소비자들도 음식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자녀들한테 조리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가 그냥 소비자가 아니고 좋은 먹을거리의 공동생산자, 좋은 먹을거리의 공동생산자가 될 때 로컬 푸드가 지역 차원에서 제대로 발전되고, 그 로컬 푸드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농사를 농민만이 짓는 게 아니고 소비자와 함께 짓는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 이게 로컬 푸드의 핵심이고, 바로 그러한 농업이 돼야, 로컬 푸드를 생산하는 그런 농업이 돼야 지역 농업에 희망이 있고 지역사회가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종덕 교수님의 열정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로서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님이신 김흠주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 뭐 지역농업 길을 묻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길은 좀 찾으셨습니까? 아마 그 이전에 그 발제하신 그 로컬 푸드라는 게 아마 지역 농업의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로컬 푸드를 이해하실 때는 야,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저게 가능할까?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지역의 친환경 생산자도 계시겠지만, 급식운동, 학교급식운동 종사자 또는 활동가 분들도 많이 이렇게 계실 겁니다. 그랬었을 때 저기 보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지역 살림, 밥상 살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친환경 농업만 가지고서는 지역 살림, 밥상 살림 절대 안 되죠. 친환경 생산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잘못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친환경 생산과 유통 내지는 소비라는 것이 대안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안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푸드가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공공급식은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급식이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공공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공공급식을 한다는 거, 공공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공조달의 개념이 되겠죠.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급식예산을 부담했을 때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라,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라 이런 것들 말하기도 어려웠었죠. 합의 구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입장이 달라지죠. 무상급식이라는 건 뭡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 또는 공공조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 이제는 예산을 활용하되 예산을 쓰려면은 이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강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급식이 무상급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 친환경 식재료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라 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의 친환경 무상급식만 가지고서도 어쨌든 우리 친환경 생산의 새로운 어떤 희망을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는데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공공급식에도 좀 신경을 써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 도가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도가니는 어떤 그 정신장애 시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슬라이드나 자료는 여러분들 자료집 보시고요. 저한테 15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신장애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장이 어떤 법인이사장인데 무슨 놈의 돈이 그렇게 많냐라는 겁니다. 로비하는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법정 소송을 할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까지 쓸 정도로 돈이 많아요. 사실 제가 사회복지학과에 있어봐서 아는데 사회복지시설이 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설을 한다거나 법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난 8, 90년